지금 일본 교육계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오늘도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일본의 초등학생, 중학생을 둔 상류층 엄마와 자녀들이 가득 탔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청소년 자살이 G7 국가 중 일본이 1위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청소년 자살은 최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일본 초중고 학생 자살자 수는 527명으로 집계 이래 가장 많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야모토 유리 48세입니다. 지금 뉴스에서 보듯이 일본의 청소년 자살은 심각합니다. 만약 저도 제 딸이 한국으로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니 아찔합니다. 지금 바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1초만 시간을 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와세다 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20년간 일본 교육 정책을 연구하며 수많은 논문을 발표했어요. 교육부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해왔고요. 완벽한 교육 시스템에 대한 저의 이론은 학계에서 호평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중학교 2학년 딸 리카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와 다르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최근 들어 리카는 점점 말이 없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리카가 입고 있던 교복 블라우스에 단추 2개가 떨어져 있었어요. 며칠 전에는 체육복이 찢어져 있었고 일주일 전에는 새로 산 가방의 끈이 끊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용돈 요구가 늘어났어요. 지난주에 준 용돈을 벌써 다 썼다며 또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리카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리카 방문 앞을 지나가다 작은 흐느낌 소리를 들었어요. 문을 살며시 열어보니 리카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었어요. 리카야? 엄마. 나 학교 그만둘 수 없을까?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사라진 옷들, 늘어나는 용돈 요구, 줄어드는 말. 제 딸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리카는 또 머리가 아프다며 학교에 가기 싫어했어요. 이미 한 달째 반복되는 일이었어요. 아무리 논문 때문에 바쁘기로써니 교육학 교수인 제가 제 딸의 SOS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다니요. 담임 선생님에게 직접 찾아갔어요. 하지만 담임은 서류를 뒤적이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어요.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인다며 요즘 아이들이 다 그렇다고 했어요. 부모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식이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몇몇 학생들이 지나가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리카 엄마가 왔다며 저 애가 정말 이상하다고 했어요. 맨날 혼자 있으면서 말도 안 한다는 식이었어요. 학교를 나서는 길에 한 학부모가 저를 보고 수군거렸어요. 저 집 애가 왕따라며 그래서 엄마가 난리인가 보다는 식이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20년간 완벽한 교육 시스템을 연구해온 제가 정작 제 딸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리카에게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했어요. 리카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터져나오듯 말했어요. 아이들이 자신을 투명이라고 부른다며 투명인간처럼 없는 사람 취급한다고 했어요. 급식줄에 서 있으면 새치기하고 자리에 가방을 던져놓는다고 했어요. 화장실에서 물을 뿌리기도 한다고 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물으니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라고 했어요. 엄마는 항상 바쁘고 아이들은 대학 교수 딸이어도 별 수 없구나 한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 아무리 잘난 대학 교수도 그 딸을 자기네들이 왕따시키면 어쩌겠냐는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일본 교육 시스템이 제 딸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요. 아이들이 점점 이기적이 되어가고 낮은 자존감이나 열등감으로 남을 괴롭힌다는 것을요. 친구 사토가 해외 체험학교를 제안했어요. 환경을 바꿔주는 게 어떻겠냐며 미국이나 유럽 쪽을 추천했어요. 집에 와서 남편과 상의했어요. 남편은 자신이 영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다며 적극 찬성했어요. 유리야, 나도 영국에서 공부했잖아. 서구 교육 시스템이 훨씬 개방적이고 좋아.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알아봐. 하지만 제가 밤새 자료를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찾은 것은 희망이 아니라 더 큰 절망이었어요.
작년에 제 연구실 조교였던 타케시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는 고등학교 때 미국 교환학생을 다녀온 경험이 있었어요.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첫 주부터 아시아인이라고 코로나라는 별명을 붙여줬다고 했어요. 급식실에서 식판에 침을 뱉는 아이들도 있었고 기숙사에서는 이불에 간장을 부어놓기도 했다며 너네는 이런 냄새를 좋아하지 않냐고 조롱했다고 했어요. 또 다른 사례도 떠올랐어요. 지난해 학회에서 만난 동료 교수의 딸 이야기였어요. 영국 옥스퍼드 근처 보딩스쿨에 딸을 보냈는데 현지 아이들이 너희 아시아인들은 왜 항상 냄새가 나냐고 대놓고 말했다고 했어요. 심지어 기숙사 방문에 니네 나라로 썩 꺼져라는 낙서까지 있었다고 했어요. 프랑스 파리의 사례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한 일본 학부모가 블로그에 올린 글이었어요. 국제학교라고 해서 보냈는데 아시아계 학생들만 따로 모아서 바이러스 테이블이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현지 학부모들이 우리 애들한테는 동양인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얘기까지 들었다고 했어요. 이런 현실을 보고는 도저히 리카를 또 다른 지옥으로 보낼 수 없었어요. 그때 대학 동료 야마다 교수가 흥미로운 말을 했어요. 요즘 한국 단기 체험학교가 일본 학부모들 사이에서 완전 화제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3일 다녀와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소문이었어요. 한국이라고 하니 의외였어요. 제가 알던 한국은 일본보다 더 치열한 입시 경쟁이 있는 나라였거든요. 집에 와서 밤새 인터넷을 뒤졌어요. 놀랍게도 일본 학부모들의 후기가 넘쳐났어요. 3박 4일 한국 체험학교 다녀온 후기들이 가득했어요. 아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일본에서는 말 한마디 안 하던 아이가 발표 대장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자신감이 폭발한다는 후기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리카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한국에서 3일 정도 체험학교를 다녀보는 건 어떨까 했더니 리카가 BTS 팬이라 한국 노래도 알고 한국말도 조금은 알지만 잠깐 생각하더니 여기보다는 나을까? 하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리카가 BTS 팬인지도 한국말을 할 줄 아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한국 체험학교 이야기를 하니 강하게 반대했어요. 한국이라고? 말이 안 돼. 내가 영국에서 공부해봤는데 확실히 서구 교육이 낫다고. 한국은 우리보다 더 경쟁이 치열한 나라잖아. 왜 굳이 거기로 가려고 해? 하지만 후기들을 보니 인터넷 후기 같은 걸 믿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려면 미국이나 영국으로 가야 해. 남편의 반대는 시간이 갈수록 더 격렬해졌어요. 저녁 식탁에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유리, 정신 차려. 한국이 우리보다 뭐가 나은데? 당신이 교육학 교수면서 이런 판단력도 없어. 한국은 아직도 개발도상국 수준이야. 우리 딸을 그런 곳에 보낼 순 없어.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굽히지 않았어요. 당신은 리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영국에서 공부했다고 해서 모든 서구 교육이 좋은 건 아니에요. 아시아인 차별 얼마나 심한지 알아요? 그런 건 극소수야. 내가 직접 경험해봤는데 한국보다는 훨씬 나아. 남편이 갑자기 책상을 치며 일어났어요. 절대 안 돼. 내가 가장으로서 허락할 수 없어. 리카를 한국 같은 곳에 보내느니 차라리 일본에서 전학을 시키겠어. 그때 리카가 계단에서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지만 리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빠, 나는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여기서는 정말 힘들어요. 남편이 리카를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고했어요. 리카야, 아빠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정말 좋았어. 서구식 교육이 훨씬 자유롭고. 아빠는 아시아인이 그곳에서 어떤 대우받는지 몰라요. 저는 BTS 나라에 가고 싶어요. 그날 밤 남편과 저는 거의 3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어요. 남편은 계속 서구 교육의 우수성을 강조했고 한국은 여전히 후진국이라고 주장했어요. 저는 실제 후기와 데이터를 들이밀며 반박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한국은 30년 전 한국이에요. 지금 한국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알아요? 발달했다고 해도 우리보다는 못하잖아. 결국 저는 남편에게 선언했어요. 리카와 저만이라도 갈 거예요. 리카가 행복한 게 최우선이에요.
남편이 화가 나서 방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그날 밤 남편은 거실에서 잤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가겠다면 가봐. 하지만 후회해도 내 탓하지 마. 그리고 5일 안에 돌아와야 해. 더 이상은 허락 안 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랐어요. 공항 자체가 놀라웠어요. 도쿄 하네다 공항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청결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고 디지털 안내 시스템도 몇 단계 앞서 있었어요. 심지어 화장실까지 완전히 달랐어요. 일본의 그 유명한 화장실 문화를 자랑하던 제가 부끄러워질 정도로 깨끗하고 첨단이었어요. 리카가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 정말 깨끗하다며 감탄했어요. 입국 심사도 놀라웠어요. 직원이 유창한 일본어로 한국 여행을 즐겁게 하라며 환영한다고 했어요. 일본에서는 외국인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아요. 첫 번째 놀라움이었어요. 공항에서 나와 전철을 타고 시내로 이동했어요. 전철 시스템이 도쿄 것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었어요. 노선도도 더 체계적이고 안내방송도 더 친절했어요. 차량도 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심지어 무료 와이파이까지 제공됐어요. 리카가 창밖을 보며 감탄했어요. 서울 시내 풍경이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한강을 따라 늘어선 아파트들은 미래 도시 같았고 도로는 일본보다 더 넓고 깨끗했어요. 곳곳에 보이는 첨단 시설들도 인상적이었어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건물 자체가 일본의 어떤 학교보다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어요. 교실마다 최신 스마트보드가 설치되어 있었고 체육관은 마치 올림픽 경기장 같았어요. 도서관은 대학 수준을 넘어서는 규모였어요. 현관에서 한국 학생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리카 양을 환영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리카가 깜짝 놀라며 저들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냐고 속삭였어요. 이 선생님이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정말 반가우며 모두 기다렸다고 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만나는 학생들마다 인사를 했어요. 리카가 제게 여기 아이들은 자신을 보고 웃어준다고 말했어요. 첫 수업은 창의 미술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나의 꿈을 자유롭게 그려보라고 했어요. 틀린 답은 없다고 했어요. 일본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수업이었어요. 리카가 조심스럽게 붓을 들었어요. 옆자리 민지가 뭘 그릴 거냐고 물었고 리카는 여러 나라 친구들과 함께 노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했어요. 민지가 멋지다며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두 아이가 함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리카의 얼굴이 점점 밝아졌어요. 완성된 그림을 보고 선생님이 정말 창의적이며 색채 감각도 뛰어나다고 감탄했어요. 아이들이 진심 어린 박수를 쳤어요. 점심시간 식당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아이들이 리카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김치를 먹을 줄 아냐고 물었고 리카가 매울 것 같다고 하자 처음엔 조금만 먹어보라며 수민이가 자기 반찬을 나눠줬어요. 리카가 조심스럽게 먹어보더니 정말 맛있다며 눈이 커졌어요. 아이들이 리카를 한국 음식 마스터라며 박수를 쳤어요. 체육 시간에는 농구를 했어요. 리카는 농구를 잘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태민이가 괜찮다며 가르쳐주겠다고 했어요. 준호도 처음엔 다 못한다며 자신도 처음엔 공도 못 던졌다고 덧붙였어요. 아이들이 돌아가며 리카에게 농구를 가르쳐줬고 리카가 처음으로 골을 넣었을 때 온 반이 환호했어요. 리카가 환하게 웃으며 뛰어다녔어요. 방과 후 시간에는 K-팝 댄스를 배웠어요. 아이들이 리카를 불러서 같이 놀자고 했어요. 리카가 춤을 못 춘다고 하자 괜찮다며 처음엔 다 못했다고 했어요. 음악이 나오자 아이들이 하나씩 동작을 가르쳐줬어요. 리카가 어색하게 따라했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한다며 조금만 더 연습하면 완벽해질 거라고 응원했어요. 저녁 시간 기숙사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리카를 보러 갔어요. 아이들이 둘러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리카에게 일본에서는 뭐하고 노냐고 물었고 리카가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하자 여기서는 계속 같이 놀 수 있다고 했어요. 지은이가 내일은 뭐 하고 싶냐고 물었고 리카가 모르겠다며 뭐든 좋다고 하자 내일은 한강 가서 치킨을 먹자고 했어요. 한국의 치킨은 세계 최고라며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리카도 함께 웃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약속했던 한강 나들이가 시작됐어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뚝섬역으로 향했는데 아이들이 리카에게 한강공원에 대해 설명해주며 기대하라고 했어요. 민지가 리카 언니, 한강 치킨은 진짜 별미야. 일본에는 이런 문화 없지? 하며 웃었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하자 리카가 탄성을 질렀어요. 강 건너편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과 반포대교의 야경이 환상적이었거든요. 수민이가 저기 보이는 63빌딩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 중 하나라고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아이들이 돗자리를 펴고 치킨을 주문했어요. 지은이가 리카 언니를 위해서 안 매운 걸로 시키자고 배려해줬어요. 리카가 조금 매운 건 괜찮다고 하자 아이들이 그럼 순한 맛과 매운맛 반반으로 주문하자고 했어요. 치킨이 도착하자 아이들이 리카에게 먼저 먹어보라고 권했어요. 리카가 한 입 베어 물자 눈이 커지며 정말 맛있다고 감탄했어요. 태민이가 일본 가라아게랑 완전 다르다며 뿌듯해했어요. 강변을 따라 산책하면서 아이들이 리카에게 한국 문화를 하나씩 설명해줬어요. 준호가 저기 보이는 게 반포 무지개 분수이고 저녁 되면 음악에 맞춰 물이 춤을 춘다고 말했고 민지가 다음에 저녁에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돗자리에 다시 앉아서 아이들이 리카에게 일본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하지만 리카가 일본에서의 힘든 이야기를 하려다가 말을 멈추자 수민이가 눈치 있게 화제를 돌렸어요. 리카 언니, 여기 와서 제일 좋은 게 뭐야? 리카가 잠깐 생각하더니 친구들이 나를 친구로 생각해준다는 게 제일 좋아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지은이가 당연하지. 우리 영원한 친구야. 라며 리카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해가 질 무렵 아이들이 리카와 함께 한강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민지가 이 사진 리카 언니 일본 갈 때 줄게. 그럼 우리 생각날 거야 라고 했어요. 리카의 눈에 눈물이 글썽했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둘째 날 학교에서 놀라운 만남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온 다른 가족들을 만난 거예요. 첫 번째는 오사카에서 온 사토 가족이었어요. 사토 씨는 중학교 1학년 아들 히로시와 함께 왔다고 했어요. 히로시는 일본에서 심각한 왕따를 당했다고 했어요. 신발에 못을 박아놓거나 책상에 욕설을 써놓는 일이 반복됐다고 했어요. 심지어 체육 시간에 일부러 공을 히로시 얼굴에 던지는 아이들도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온 후 히로시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어요. 첫날부터 한국 아이들이 히로시를 반겨줬고 점심시간마다 함께 축구를 하자고 했다고 했어요. 히로시가 일본어로 욕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한국 아이들 때문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물론 히로시는 좋은 말만 가르쳐줬다고 했어요. 사토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일본에서는 매일 학교 가기 싫다고 울던 히로시가 여기서는 내일이 기대된다고 한다며 이런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고 했어요. 두 번째는 도쿄에서 온 다나카 가족이었어요. 중학교 3학년 딸 아이카와 함께 왔다고 했어요. 아이카는 일본에서 집단 따돌림의 표적이 되었다고 했어요. 반 아이들이 아이카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했어요.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모둠 활동에서도 의도적으로 제외시켰다고 했어요. 심지어 급식 당번을 할 때도 아이카 몫의 음식은 일부러 적게 담아줬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3일은 기적이었다고 했어요. 첫날 자기소개 시간에 아이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는데 한국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해줬다고 했어요. 점심시간에는 아이카 주변에 항상 3, 4명의 한국 친구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어요. 아이카가 한국어를 모른다고 하니 아이들이 번역 앱을 사용해서까지 대화하려고 노력했다고 했어요. 다나카 씨는 감격해서 말했어요. 아이카가 3일 만에 이렇게 밝아질 수 있다니 믿을 수 없다며 한국의 교육 문화가 일본과는 차원이 다른 것 같다고 했어요. 두 가족 모두 한국으로의 장기 체류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이들의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모로서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했어요. 셋째 날, 저는 완전히 달라진 리카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토론 수업에서 리카가 손을 번쩍 들고 발표하고 싶다고 했어요. 일본에서라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모든 아이들이 친구가 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발표했고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수업은 우리가 꿈꾸는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됐어요. 이 선생님이 여러분 10년 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하고 물었어요. 아이들이 하나씩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민지가 먼저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다고, 특히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발표했어요. 박수가 쏟아졌어요. 태민이는 게임 개발자가 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태민이가 만든 게임 하고 싶다며 환호했어요. 그때 리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리카가 일어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두 나라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일본과 한국 아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여기 와서 알았어요. 서로 다른 나라 아이들도 마음은 같다는 걸요.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갑자기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수민이가 일어서서 리카 언니 최고! 라고 외쳤고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일어서며 박수를 쳤어요. 이 선생님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리카 양, 정말 멋진 꿈이에요. 선생님도 그런 세상에 오길 바래요. 과학 수업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조별 실험을 하는데 리카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일본에서는 실험할 때도 혼자서 조용히 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라며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말했어요. 준호가 리카 누나 아이디어 정말 좋다. 같이 해보자라고 했고 실험이 성공하자 조원들이 리카 언니 덕분이라며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음악 시간에는 한국 동요를 배웠어요. 반달이라는 노래였는데 리카가 금세 멜로디를 익혔어요. 지은이가 리카 언니 음감 진짜 좋다고 우리 합창단 들어오라고 제안했어요. 리카가 부끄러워하며 노래 잘 못한다고 하자 민지가 뭔 소리야. 방금 들어보니까 완전 잘하던데. 라고 격려했어요. 그날 저녁 작별 파티가 열렸어요. 아이들이 리카를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던 거예요. 교실이 화려한 풍선과 리본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칠판에는 리카 언니 사랑해요라는 큰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수민이가 사회를 맡아서 진행했어요. 오늘은 우리 리카 언니와의 마지막 밤이에요. 리카 언니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순서는 태민이의 마술쇼였어요. 태민이가 리카 누나, 이 마술은 우정의 마술이에요. 거리가 멀어져도 우리 마음은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라고 말하며 색색깔 손수건을 연결하는 마술을 보여줬어요. 리카가 박수를 치며 감탄했어요. 두 번째는 민지와 지은이의 케이팝 댄스였어요. 리카가 좋아한다던 BTS의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춤을 췄어요. 춤이 끝나자 민지가 리카 언니도 같이 추자고 무대 위로 불렀어요. 리카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아이들의 리카 하는 응원에 결국 무대에 올라갔어요. 리카가 어설프게 춤을 추자 아이들이 더 큰 환호를 보냈어요. 리카 언니 완전 잘해. 우리 리카 언니가 제일 예뻐. 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어요. 세 번째는 준호의 기타 연주였어요. 준호가 리카 누나가 말한 일본 동요를 한국어로 번안해서 불러드릴게요라고 했어요. 반딧불이라는 일본 동요를 한국어 가사로 바꾼 것이었어요. 반짝반짝 작은 별처럼 우리 우정도 빛나네요. 바다 건너 멀리 있어도 마음은 가까이 있어요. 노래가 끝나자 리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준비한 깜짝 선물이 공개됐어요. 큰 액자에 담긴 사진이었는데 3일 동안 리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콜라주로 만든 것이었어요. 그 옆에는 아이들이 직접 쓴 메시지가 붙어 있었어요. 리카 언니 영원한 우리 친구. 민지. 일본 가서도 웃으면서 지내요. 수민. 꼭 다시 만나요. 태민. 리카 언니는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에요. 준호. 우리가 기다릴게요. 지은. 리카가 선물을 받고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저는 달라졌어요. 일본에 가서도 여러분을 잊지 않을게요. 그러자 아이들이 일제히 우리도 리카 언니 절대 아니죠. 라고 외쳤어요. 그리고는 모두 일어서서 리카를 포옹했어요.
교실은 감동의 눈물과 웃음으로 가득 찼어요. 그날 밤 기숙사에서 아이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들이 리카에게 연락처를 모두 알려주며 일본 가서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어요. 리카도 자신의 연락처를 나눠주며 여러분도 일본에 오면 꼭 연락해달라고 말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밤, 리카가 제게 말했어요. 여기서 살고 싶다고 정말 간절하게 말했어요. 엄마, 나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친구들이랑 헤어지기 싫어요. 일본 가면 또 혼자가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일본으로 돌아온 후 남편에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교육받겠다고요. 남편은 처음에 강하게 반대했어요. 유리야, 정신 차려. 한국에서 뭘 하겠다는 거야? 리카 교육도 문제고 우리 생활은 어떻게 할 거야?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리카의 변화를 직접 본 저로서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었거든요. 결국 남편도 한국에 와서 직접 보고는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어요. 유리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한국이 이렇게 발달된 나라인 줄 몰랐어. 교육 시스템도 정말 훌륭하고 무엇보다 리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걸 보니 한국의 교육 시스템, 생활 인프라,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일본보다 앞서 있었어요. 지하철은 더 깨끗하고 효율적이었고 병원은 더 첨단이었어요. 심지어 택배 시스템까지 혁신적이었어요. 리카는 한국 학교에서 학급 부회장이 되었고 한국어도 유창하게 구사해요. 매일 웃으며 학교에서 돌아와요. 친구들과 롯데월드에 가기로 했다거나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을 했다거나 친구들이 자신을 우리 리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줘요. 저도 48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일본 가족들을 위한 교육 상담소를 열었어요. 첫 상담 고객이 정말 한국에서 아이가 달라질 수 있는지 물었을 때 제 딸이 산증인이라고 확신 있게 대답했어요. 상담소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첫 달에는 하루 3-4팀 정도였는데 한 달 후에는 하루 15팀까지 늘어났어요. 예약이 2달 먼저 마감될 정도였어요. 심지어 일본에서 직접 비행기를 타고 상담받으러 오는 부모들도 생겼어요. 한 어머니는 감사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썼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희 아이가 죽음에서 삶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에서의 일주가 저희 가족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또 다른 아버지는 상담소에 직접 와서 무릎을 꿇고 인사했어요. 선생님이 구세주예요. 저희 아들이 웃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느 날 리카가 말했어요. 엄마, 나도 나중에 엄마를 도와 상담소 일을 하고 싶어요. 두 나라 아이들 모두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6개월 후, 일본에서 부모님이 한국으로 오셨어요. 사실 부모님도 처음에는 저희 결정을 못마땅해 하셨거든요. 한국이라니 유리야, 너 정신 차려라라고 하셨던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마중 나온 순간부터 부모님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공항이 하네다보다 훨씬 크고 깨끗한 애라며 놀라셨어요. 어머니도 화장실도 일본보다 더 깨끗하다고 감탄하셨어요. 공항 철도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 아버지가 계속 창밖을 보며 이게 정말 한국이야? 내가 알던 한국과 완전히 다른데? 라고 중얼거리셨어요. 어머니도 건물들이 일본보다 더 현대적이라고 놀라워하셨어요.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는 더 큰 충격이었어요. 아버지가 이게 도쿄 신주쿠보다 더 발달된 것 같은데? 언제 한국이 이렇게 됐지? 라며 혼잣말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거리의 청결함에 감탄하며 일본보다 쓰레기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리카가 다니는 학교를 방문했을 때 부모님의 놀라움은 절정에 달했어요. 아버지가 이게 중학교야? 대학교 같은데? 라며 최첨단 시설들을 보고 감탄하셨어요. 어머니는 우리 리카가 이런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었구나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리카가 한국어로 발표하는 모습을 보셨을 때였어요. 리카가 교실에서 자신있게 손을 들고 한국어로 발표하는 모습을 보신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 아이가 정말 우리 리카 맞아? 일본에서는 말 한마디도 안 하던 아이가. 어머니도 한국이 우리 리카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 같다며 감격해 하셨어요. 점심시간에 리카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신 부모님은 더욱 놀라셨어요.
일본에서는 혼자 급식을 먹던 리카가 여기서는 8명의 친구들과 둘러앉아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유리야, 아빠가 잘못 생각했구나. 한국이 이렇게 선진국인 줄 몰랐어. 무엇보다 리카가 이렇게 밝아진 걸 보니 너희가 옳은 선택을 한 것 같다. 어머니도 리카 얼굴을 봐. 일본에 있을 때와 완전 다른 아이 같아.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언제 봤나? 라며 감동해 하셨어요. 저녁에 한강공원에서 치킨을 먹으며 부모님이 한국의 야경을 보고 감탄하셨어요. 아버지가 도쿄 스카이트리보다 이 야경이 더 멋지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리카에게 리카야 할머니가 미안하다. 처음에는 한국 오는 걸 반대했는데 와서 보니 여기가 천국이구나. 너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날 공항에 가시면서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이 일본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 있다고요. 교육도, 인프라도, 사람들 마음씨도 리카가 여기서 자라는 게 축복이라고요. 어머니는 리카를 꼭 안으며 우리 리카 한국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렴. 할머니가 자주 놀러 올게라고 약속하셨어요. 일본으로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어요. 유리야, 아빠가 친구들한테 한국 자랑 좀 하고 있다. 모두들 믿지 못하더라고. 한국이 일본보다 잘 살고 있다니까. 다들 깜짝 놀라더군. 어머니도 마작하는 할머니들한테 리카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 부러워하면서 자기들 손자도 한국에 보내고 싶어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확신해요. 한국 이주는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요. 리카는 이제 학급 회장이 되었고 꿈도 생겼어요. 저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저는 더 이상 실패한 엄마가 아니라 용기 있는 엄마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해요. 한국이 저희에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 줬거든요. 때로는 모든 걸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가 바로 기적을 만들어요. 48세, 아직 늦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해요. 3일간의 한국 체험이 저희 모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에서 찾은 딸의 웃음, 그것이 바로 기적이었어요. 저와 리카의 앞날을 응원하신다면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